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12년 만에 신우 때문에 이혼한 여성입니다. 현재는 10살 아들과 둘이 살고 있고요. 남편과는 그닥 좋지 못하게 헤어졌기에 이혼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사실 밀려있는 양육비 때문에라도 연락을 한번 할까 또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아들 키울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싫어 죽겠는 남편이랑 굳이 연락을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그러는데 계속 양육비가 밀리면 법적으로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하길래 지금 생각으로는 그냥 나중에 적금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때 가서 법으로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 욕심 많고 어리석은 집구석에서 벗어난 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데요. 3년 정도 지나니까 혹시나 저 같은 일을 겪은 여자가 또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이렇게 머리털 나고 사연을 처음 써보게 되었는데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 신우 때문에 남편과 원수지간이 되어 이혼하게 되었는지 소상히 알려드릴게요. 저희 신우로 말할 것 같으면 남편의 누나로 저에게는 손이 신우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머리가 좋아 참 똑똑한 사람이었는데요. 참 희한한 건 공부머리는 너무 좋은데 주제 파악을 못하는 최악의 타입이란 게 문제였어요. 자기가 학벌이 좋다 보니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었는데요. 아주 환장합니다. 솔직히 저희 부부는 신우가 준 재벌 남자랑 결혼한다고 설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평범하게 잘 살았거든요. 신우가 제 남편 허파에 바람만 넣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저는 이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크고 작은 부부싸움이야 꾸준히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었겠지만 다들 그 정도는 겪으면서 살잖아요. 게다가 저희 부부 사이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도 있었으니 아들 생각해서 이혼은 할 생각이 없었는데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아주 사람이 횟가닥 돌아서 가정을 지키려 노력하는 저에게 자기, 우리 누나한테 열등감 있니? 사람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우리 누나도 가족이잖아. 그럼 우리도 한마음 한뜻으로 도와야지. 라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열등감은 무슨 가족 전체가 허황된 꿈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걸 전혀 감조차 잡지 못했는데 어쩌겠어요. 같이 죽을 수는 없으니 이혼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죠. 그리하여 저라도 살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아들을 데리고 이혼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제 결정은 훗날 조상님이 도운 신의 한 수였어요. 아니, 정상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였는데 그들은 자기들도 재벌집과 사돈을 맺고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 희망에 자기들 인생을 송두리째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죠. 그리고 그 일로 신우는 자기 때문에 망한 가족들을 외면하고 혼자 살겠다고 잠수를 타버렸다고 했는데요. 이 사연을 그 못된 신우가 꼭 듣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저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궁금하실 것 같으니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제가 그 집 구석에 시집가게 된 이야기를 해야 하니 저랑 남편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요. 저랑 남편은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왜 사람을 처음 소개받기 전에 대략의 그 사람의 정보를 듣잖아요. 남편과 저는 서로 비슷비슷한 조건의 사람이었어요. 스카이는 아니지만 서울에 위치한 4년제 나름 이름 있는 대학을 나왔고 둘 다 대기업 계열의 탄탄한 회사를 다녔는데 둘 다 홍기가 찬 나이라서 결혼에 관심이 많았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시집 장가가고 회사에서도 제 또래들을 결혼을 한다며 청첩장을 돌리던 때였는데요. 그때 당시 연애도 하지 않고 있던 저라 살짝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받은 가뭄의 단비 같은 소개팅 제안이었고 저는 좋다고 나가 남편을 만났어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3살 차이로 대화가 잘 통했는데 부부가 될 인연이라 그랬는지 첫 인상도 나쁘지 않았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다 보니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남편도 연애를 쉰 지 오래되어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둘 다 서로 좋게 봤기에 사귀게 되었죠. 그리고 나이도 그다지 어리진 않았기 때문에 나름 성숙한 연애를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1년이 지났을 즈음부터는 둘 다 결혼을 염두하고 있었어요. 이대로 2, 3년 잘 만난다면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래서 호화로운 연애보다는 소박한 연애를 즐기며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하곤 했는데 그런 부분도 남편과 저는 잘 맞았어요. 대체로 남편이 제 의견을 다 들어줬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었죠. 저 역시 제 말을 잘 들어주는 남편이 좋았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3년 5개월 연애를 끝으로 결혼했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 이미 남편한테 누나가 있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는데요. 누나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외고를 나와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Y대를 나왔고 같은 이름의 대학원까지 나와 집안의 자랑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저도 와 멋지다. 나 그렇게 똑똑한 사람 처음 봐. 라며 신우를 엄청 좋게 봤어요. 솔직히 멋있다고 부럽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보게 된 신우는 사람이 참 별로였는데요.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눈빛부터가 저를 아주 깔보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싫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저보다 많다고 해도 저도 어른인데 무례하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신우는 당시 별다른 직업도 없이 집에서 놀고 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한심하기 짝이 없었는데 듣자 하니 다녔던 회사마다 사람들과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래놓고 신우는 진짜 수준 안 맞아서 같이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무식한 주제에 왜 그렇게 아는 척을 하고 사람을 가르치려 하던지 꿀 같지 않아서 그냥 관뒀다니까? 지가 감히 학사 주제에 나한테 뭘 가르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 폄하했는데요. 누가 저 소리를 듣고 참겠어요. 그러니 그런 인성 논란으로 다니는 회사마다 왕따를 당했고 또 그 꼴은 못 보겠는지 신우가 더럽고 치사하다며 사표를 던졌다고 했는데 그렇게 수십 군데의 회사에서 사표를 낸 화려한 이력 때문에 나중엔 다른 회사에서도 채용을 꺼리는 것 같았어요. 워낙에 좁은 바닥에 경력을 숨기고 높은 학력으로 회사에 들어간다 쳐도 며칠 되지 않아 소문과 함께 또다시 그 나쁜 습관이 튀어나왔으니 어찌 보면 신우는 자기 손으로 자기 무덤을 판 꼴이 되었죠. 그럼 반성이라도 하고 그 좋은 머리로 다른 공부를 해야 할 텐데 신우는 늘 불만만 가득했죠. 레파토리도 늘상 같았고요. 자기처럼 석사까지 한 사람이 학사받은 사람들과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일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자기는 무슨 특별 대우라도 받아야 한다는 듯 떠들고 다녔는데 저도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말을 듣게 되어 당황했었죠. 내가 말이야. 석사까지 따고 저것들이랑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게 말이 돼? 똑같이 일을 하는 게 맞는 거냐고. 아니 그렇잖아. 고졸 대졸이 얼마나 차이가 큰데. 그럼 학사랑 석사도 그 차이가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 참 진짜 답답해서 돌아버릴 것만 같아. 이건 뭐 다들 자격지심만 쩔어서 일부러 나한테 함부로 한다니까? 라고 했는데요. 저는 저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전에 남편한테는 이 정도 이야기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남편도 이런 말까지 하긴 창피하니까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저 역시도 결혼 초반에는 신우가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공부를 오래 한 걸 높이 샀는데요. 그렇다고 나는 너희들에 비해 많이 배운 대단한 사람이니까 특별 대우해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신우는 정말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시부모님도 자기 딸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인지하지 못하셨는데 아니 오히려 자기 딸은 뭐라도 큰 일을 해낼 사람이라 굳게 믿는 눈치더라고요. 그리하여 자기들은 똑똑한 딸 덕에 호강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셨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들 딸이 돈 많은 집에 시집가서 능력 있는 사위 등골 파묻고 싶다는 걸로 바뀌더군요.
자기들도 자기 딸을 저렇게 키웠는데 그저 그런 사이를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런 거 보면 남편이 신우처럼 공부를 잘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 남편도 공부를 제법 해서 신우처럼 좋은 대학에 들어가 석사까지 했다면 며느리에 대한 눈높이도 하늘 높은 줄 몰랐을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남편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으셨기 때문에 비슷한 스펙의 저를 반대하지 않으셨는데 결혼 생활 중에도 시부모님과도 갈등은 없었거든요. 다만 신우랑은 늘 불편한 신경전이 있었는데요. 왜 아니겠어요? 신우 눈에는 제가 마냥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였겠죠. 올케 나온 대학이 어디라고 했지? 나는 서울에 대학이 많다고 해도 잘 모르겠더라. 아, 그러세요? 저 땡땡대 나왔어요. 그래? 거기 4년제인 거지? 그럼 지금 회사에서는 연봉이 얼마야? 그 대학 나오면 대기업에는 못 들어가는 거지? 못 들어간다기보다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좋아서 지원했는데 그리고 굳이 따지는 것도 웃기지만 저희 회사 대기업 계열사라 대우는 비슷해요. 그래도 계열사가 계열사지 대기업은 아니잖아. 사람들이 회사 이름 얘기하면 알기는 해? 그럼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이 다니는 회사도 그렇고요. 나는 그래도 전통 계열이 좋더라. 신라시대 골품제를 생각해봐. 진골이 아무리 지들이 높다고 설쳐도 성골 앞에서는 반개잖아. 그러게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 하긴 이건 내가 내 동생한테도 계속 얘기했던 건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더라. 그렇지. 안 그럼 개나 소나 다 스카이 가겠지? 이런 식으로 골품제까지 들먹이며 사람을 아주 대놓고 무시했는데 세상에는 저희 신우보다 더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도 정말 많을 텐데 그 사람들도 다들 저런 마인드를 갖고 살까요? 솔직히 저도 인서울 4년제 나와 번듯한 회사 다니는데 막말로 고학력이지만 백수인 신우한테 무신당한다는 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죠. 게다가 신우는 그 스펙에 시부모님에게 용돈 받아서 살고 있었는데 제 눈에는 그런 신우가 더 한심스러워 보였거든요. 거기에 자기 주제도 모르고 취향이랑 눈은 왜 그리도 머리 꼭대기에 붙었는지 비싸고 이름 있는 것만 밝혔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인물이 어마무시하게 뛰어난 것도 아니었는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겠지만 제 눈에 신우는 절대 미인도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그 좋은 머리로 자기가 뭘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고 그저 남보기 좋은 것만 따져댔는데 보고만 있으면 답답했죠. 하지만 손아래 신우도 아니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이나 시부모님에게 신우에 대해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는데요. 남편은 그걸 나중에 제가 자기 누나한테 꿀리기 때문에 말을 못한 건 줄 알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줄도 모르고 불만이 가득해 배려를 해준 건데 제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꼴이 되었죠. 그리고 신우는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은근히 남자도 좋아하고 늦어진 만큼 남들 보기 번듯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는데 하루는 백수 생활을 청산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대기업에는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할 때 아무리 학력이 좋아도 직업이 없으면 가입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대기업에 다니는 능력 있는 여자로 어필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는데 나이가 나이인 만큼 대기업 취직도 쉽진 않았죠. 아무리 석사까지 했다고 해도 어리고 똑똑한 신입생 지원자가 많은데 업무 경험도 별로 없는 나이 많은 신입을 누가 원하겠냐고요. 그러니 그것도 쉽진 않았는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눈을 낮춰 뭐 중소기업에 취직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도 형님이 잘하셨다 생각했는데요. 다른 가족들은 아니었어요. 그 학력에 그런 시시한 중소기업이라니 우리 딸이 또 우리 누나가 너무 아깝다고 아쉬워했는데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신우가 저런 건 어찌 보면 집안 분위기에도 문제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유가 어찌됐든 신우가 그렇게 일해서 돈을 벌고 결혼을 한다면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신우를 자주 볼 일도 없고 이 답답함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지랖 넓게 아는 사람들 물어물어 남자도 소개해봤네요. 나름 학력이나 조건을 맞춰본다고 신경을 많이 써서 자리를 주선했지만 돌아오는 건 불만뿐이었어요. 어디서 그런 남자를 자기한테 소개할 수가 있냐고 저더러 자기를 무시했다고 입에 거품을 물더라고요. 울케, 지금 나랑 장난해? 그 남자 연봉이 얼만 줄 알아? 내가 참 기가 차서 꼴랑 1억 조금 넘더라. 그걸 나누기 12 해봐. 월급이 얼마겠어? 그리고 키도 그래. 남자가 180은 기본 아닌가? 게다가 그 남자 국산차 타더라. 내가 정말 표정 관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형님, 그래도 그 남자 제가 알기로 집안도 좋고 형님처럼 와이대 경영대학원까지 나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사업할 거라서 지금은 이 회사 저 회사 경험 쌓는 중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연봉이 1억이면 엄청 높은 거죠. 높긴 개뿔. 그럼 사업을 성공시킨 다음에 나를 소개시켜 주던가. 형님도 참, 그 정도로 잘 나가면 그땐 그 사람도 형님 말고 더 괜찮은 여자 찾겠다고 하죠. 막말로 남자들이 능력 있으면 젊은 여자 만나려고 할 텐데. 뭐야? 왜 이렇게 지금 나 나이 많다고 매기는 거니? 이 봐봐. 꼴에 나를 무시하고 있네? 옳게. 나 석사까지 한 여자야.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학교 아니고 스카이. 스카이 모르니? 아, 저런 말까지 듣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신우한테 들들 볶이며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고 또 자책했어요. 그리고 다짐하기를 내가 앞으로 절대 신우한테 남자를 소개하나 봐라 이를 부득부득 갈았는데, 그렇듯이 눈이 정수리에 가서 붙었으니 어느 남자가 성에 차겠냐고요. 게다가 막말로 잘생기고 키 크고 집안 좋고 능력 있고 서울에 자가 있으면서 외제차까지 있는 남자가 미치지 않고서야 나이 많은 저희 신우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하지만 자기 학력만 믿고 사는 신우는 전혀 그런 자기 주제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그냥 조용히 우리 신우는 시집가긴 글렀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집신도 짝에 있다고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제가 이혼하기 1년 전에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고 신우가 설레발을 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집안이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경사가 났다고 시어머니가 좋아서 저한테까지 다 전화를 하셨는데, 사실 자기 딸이 나이는 점점 차고 그나마 다니던 중소기업도 끝내는 때려치고 용돈 타령이나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양심 고백을 하셨어요. 그렇게 신우는 아무리 학벌이 좋다고 해도 결혼 시장에서도 재혼 자리 아니면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 살짝 포기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것도 조건이 너무 좋은 남자를 신우가 만났다며 시어머니가 기뻐하셨는데요. 그러니 저에게 주말에 시간을 비우라고 하셨어요. 그 남자가 시댁에 인사를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솔직히 저도 어안이 벙벙하긴 했는데 나름 좋은 소식이니 저도 기뻤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어떤 눈먼 조건 좋은 남자가 저희 신우한테 빠졌나 보다 생각했죠. 그러면서 살짝 어딘가에 하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혼자만의 생각은 했었더랬는데요. 막상 시댁에 가서 그 남자를 보니 아주 훤칠하더군요. 신우 이상형대로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았는데 넉살은 더 좋았어요. 들어보니 신우랑 동갑이었는데 부모님이 부동산 투자로 준 재벌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그러면서 본인도 투자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부모님 사업들까지 물려받아 본인이 관리할 거라고 했는데요. 입고 있는 옷부터 시작해 시계, 구두, 자질구레한 벨트, 지갑까지 모두 명품이었어요. 거기에 시댁에 인사를 온다고 가져온 선물도 입이 떡 벌어졌는데 한우 선물 세트에 꽃바구니, 과일바구니, 케이크에 최고급 양주까지 싸들고 와서 신우 어깨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신우 모습이 벌써 결혼해서 사모님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그날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고 좋았어요. 무엇보다 신우가 그 남자를 엄청 좋아했는데
아두 본드를 붙여놓은 듯 그 남자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더군요. 저는 신우의 그런 모습을 그때 처음 봤어요. 자기야, 물 줄까? 손수건 필요해? 불편하면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오늘 일 많아서 피곤했지? 엄마, 우리 피로회복제 같은 거 없나? 아니면 아빠 먹는 홍삼이라도 좀 가지고 와. 이런 여우짓을 했는데 맨날 잘난 척만 하는 모습을 보다 저런 모습을 보니 저는 좀 신선하더라고요. 그러다 그 남자가 전화가 걸려와서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궁금한 나머지 제가 먼저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하면서 신우한테 눈치를 주는 것 같았는데 신우는 개의치 않았는지 혼자 신나서 얘기해줬죠. 무슨 애도 아니고 채팅에서 남자를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어떤 리액션을 해야 하나 잠시 동안이지만 멍해져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그랬어요. 무슨 준재벌이 채팅으로 여자를 만나. 누나, 제대로 알아보고 사람 만나는 거 맞아?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다 해주니 속이 시원한 거 있죠. 잘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그런 류의 사람들이 왜 채팅으로 이성을 만나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집안 대 집안끼리 결혼을 하든가 아니면 누군가 전문적으로 매칭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저도 남편처럼 신우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남자를 만나 사기라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신우는 이미 자기가 다 확인했다면서 자기가 지금 만나는 남자가 준재벌이 맞다고 했는데요. 도대체 뭘 확인했다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죠. 형님, 뭘 어떻게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단지 형님이 남자를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걱정돼서요. 걱정은 무슨, 우리 그의 집도 가봤고 사무실도 가봤어. 그리고 아까 못 봤어? 하고 다니는 거 봐. 저런 건 흉내 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내가 남자를 못 만났지? 그동안 얼마나 연구를 했는데. 연구요? 아니 무슨 연애를 연구로 해요. 근데 다 좋은데 형님.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면 더 안전하다고. 조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울케, 지금 나한테 훈수 두는 거야? 진짜 웃긴다. 그래, 울케가 나보다 먼저 연애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너무 오버하지 마. 나 울케보다 배운 여자거든? 누나도 참, 이런 문제에 누가 더 배우고 덜 배우고가 왜 중요해. 이 사람은 누나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누나가 10대도 아니고 누가 그 나이에 채팅으로 남자를 만나냐? 야, 너까지 이렇게 깽판 칠 거면 그냥 가. 니들은 내가 결혼해서 행복해지는 게 배 아픈 거지?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있다가 노처녀로 늙어 죽을 줄 알았는데 너무 괜찮은 남자를 데리고 와서 깜짝 놀랐냐? 두고 봐. 앞으로는 더 놀랄 거다. 내가 우리 여보랑 결혼해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사는지 두 눈 뜨고 잘 지켜보라고. 엄마 아빠도 그래. 이제 고생 끝이야. 내가 결혼만 하잖아? 재벌 사이가 생기는 거야. 좋지 않아?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오겠어? 내가 저 사람을 채팅으로 만났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렇게라도 저 사람을 만난 게 행운이라고. 그리고 나 정도 되니까 저 사람이 나를 만났지. 그때 저 사람도 그러더라. 그냥 호기심 해본 건데 어떻게 나를 여기서 만나게 됐냐고. 우리 둘 다 완전 신기해했어. 이건 운명이야. 저는 신우가 들떠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이건 답도 없다는 걸 단번에 알았어요. 신우는 그냥 홀랑 넘어가 버렸더라고요. 그러니 부디 신우가 데려온 저 남자가 사기꾼만 아니길 바랄 뿐이었는데요. 솔직히 저 때까지는 저 애로 제가 이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게 신우가 신분 상승이라는 욕망에 쏘아올린 작은 공은 저희 가정을 파탄내기 시작했는데 그 남자가 끌고 다니는 차가 롤스로이스? 뭐 그런 유명한 차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면허도 없고 차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차가 저희 남편이 죽기 전에 꼭 사고 싶은 그런 차라며 남편이 전과는 다르게 흥분하기 시작하는데 이 인간이 왜 저러나 싶었어요. 솔직히 창피하더라고요. 그만 좀 해. 사람이 왜 이래 없어 보이게.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없는 게 맞아. 자기야, 이 차가 얼만 줄 알아? 세상에나
우리 누나가 진짜 재벌 남자를 만난 게 맞나 봐. 마냥 의심만 할 게 아니네. 차 하나 봤다고 이러는 거야? 그러다 사기꾼이면 어쩌려고. 아까 형님 못 봤어? 남의 말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이잖아. 좋아해서 그렇지. 지금이 제일 좋을 때잖아. 우리는 뭐 안 그랬나? 그러지 말고 그냥 좋게 생각하자. 우리 누나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 만나서 시집가면 그게 제일 좋지. 왜? 자기 배 아파서 그래? 우리 누나가 영영 시집도 못 가고 저러고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사람을 뭘로 보고? 누구보다 형님이 시집가길 바라는 사람이 바로 나야. 그래야 형님도 내 마음을 알지. 그래, 그럼 자기는 매형이 사기꾼이 아니길 빌어. 그게 우리 가족의 전부 회피한 일이네. 남편은 신우가 만난다는 남자의 차를 보더니 한순간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신우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신우의 남자는 종종 저희 부부를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불편해서 싫었지만 남편이 자주 보면 사기꾼인지 아닌지 더 잘 알 수 있지 않냐며 초대를 하는 족족 나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라는 약속 장소를 가면 매번 입이 떡하고 벌어졌는데 저는 머리 털라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곳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식사나 술값도 몇백씩 나오는 상상 초월이었는데요. 신우가 아주 입이 귀에 걸렸더군요. 그러니 남편도 덩달아 신이 났는데 나중엔 우리 매형하고 혼자 신이 났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한테도 자기가 준 재벌 매형이 생긴다고 자랑까지 하고 다니는 모양이었는데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람이 어쩌다 저리 됐나 살짝 눈살이 찌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작작 좀 해. 진짜 창피해서 못 봐주겠네. 그러다 아니면 어쩌려고 그래. 라며 남편한테 한 소리 하기도 했는데요. 남편은 그때부터 저더러 제가 자기 누나를 부러워서 샘는다고 몰아갔어요. 자기 평소에도 우리 누나 싫어했잖아. 누가 우리 누나 같은 여자를 좋아하냐고 은근 막말도 많이 하고. 근데 전세 역전되니까 마음이 좀 그러냐? 심부 좀 곱게 써. 자기도 우리 누나가 시집 잘 가면 좋지 뭐. 이렇게 콩고물도 떨어지고 나는 좋은데?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사람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남편한테 실망하고 있을 즈음이었는데요. 남편은 그 뒤로 신우의 남자친구를 매형이라고 부르며 엄청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남자만 보기로 했다며 나간다거나 1박 2일로 골프를 필드를 나간다거나 하며 허파에 바람이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젠 제가 신우를 걱정할 게 아니라 남편을 걱정해야 할 판이었어요. 하지만 신우는 별걸 다 걱정한다며 자기는 보기 좋고 시부모님도 좋아한다며 저더러 극성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영민이 걔도 지 매형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걔가 어릴 때부터 사람 보는 눈이 있었어. 자기한테 도움될 것 같으니까 미리서부터 줄 서는 거지. 올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설친다. 라고 저를 또 무시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저 헛바람만 들 뿐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는데 그 일로 남편과도 몇 번을 싸웠는지 몰라요.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뭐라고 하면 평소에 남편은 제 의견을 들어주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전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무슨 모임에서는 파트너까지 소개해 1박 2일로 여자랑 놀다 오기도 했는데 제가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다가 그걸 알고 한바탕 뒤집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냥 놀기만 한 파트너야. 스킨십을 한 것도 아니고 연락처를 주고받지도 않았어. 그냥 게임만 했다니까. 재벌들은 다 그렇게 논대. 라며 대수롭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요. 맹세코 제가 의심하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걸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입장 바꿔서 내가 남자 파트너랑 그렇게 놀다가 왔다면 자기는 그렇구나 하고 믿을래? 아니 내가 속일 마음이 있었으면 그런 증거도 안 남기지. 나 바보 아니다. 내가 떳떳해서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가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해. 믿고 안 믿고는 자기 자유지. 근데 나는 당당해. 이렇게 남편은 자기는 떳떳하다며 저한테 그 이후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확실히 신우의 남자친구를 만나고 다니면서부터 사람이 변했는데 나중에 또 신우가 같이 식사라도 하자고 해서 가보니 제 남편이 그 남자의 운전기사인 양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운전할 수 있어 좋다고 자기가 자초한 일이라고 했는데 정말이지 그 꼬라지가 바보처럼 보여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신우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겠냐고요. 제가 있을 때도 이 정도면 제가 없을 때나 시간이 더 많이 지나 더 편해지면 저 남자가 내 남편을 어떻게 대할까 걱정이었는데 그런 와중에 신우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근데요, 참 웃긴 게 결혼 준비를 한다면서 상견례도 없이 바로 결혼 날짜를 잡더라고요. 뭐 말로는 그 남자 쪽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무조건 예비 며느리와 사돈에게 맞추겠다고 하셨다는데 시어머니는 안사돈과 통화는 한번 했다면서 집이며 결혼식장 같은 건 전부 자기들이 준비할 테니 남 보는 눈도 있으니 혼수랑 예단만 신경 써달라고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혼수와 예단 리스트라고 문자로 보냈다는데 세상에나 대충만 훑어봐도 억소리는 나오는 게 생겼더라고요. 밍크부터 시작해서 명품 회사를 차릴 건지 가방, 옷, 신발 거기에 양말까지도 리스트에 있었는데요. 신우 말로는 재벌들은 다 그런다고 골빈 소리를 하더군요. 거기에 골드바 뭐 그런 것들도 적혀 있었는데 저도 결혼을 해본 사람이지만 전부 다 생소한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렇게 혼수를 해줄 만큼 시댁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딸을 부잣집에 시집을 보내야 한다는 시부모님의 진념은 대단했죠.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대출까지 받아서 그 리스트를 빠짐없이 준비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날짜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예비 아주버님이 해외 출장 일정이 잡혔다고 했는데요. 중요한 해외 투자처라며 자기가 안 가면 일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그때 공항 갈 때 운전을 제 남편한테 부탁했는데요. 저는 옆에서 팔짝 뛰며 거절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러겠다고 했어요. 출장 일정이 일주일 정도 되는데 그 일주일 동안 그 차를 남편더러 자유롭게 써도 된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에 남편이 넙죽 엎드려 좋다고 한 건데 저렇게 벨도 없는 인간이었나? 오만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차가 뭐라고 저렇게 사람이 자존심도 없이 저러나 어디 가서 내 남편이라고 말하는 것도 쪽팔렸는데요.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예비 아주버님 배웅해주러 같이 가자고 했을 때도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일에 공항에 다녀온 남편은 그 차를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하루 종일 싱글벙글이었는데 행여 누가 문콕이라도 할까 아니면 긁고 도망이라도 가진 않았을까 전전긍긍했는데요. 그렇게 저희 집 주차장에 그 차를 모셔놓고 생각나면 내려가서 차 한번 보고 닫고 광내고 아들한테도 생전 귀찮아서 얘기도 하지 않던 교회로 나가서 자전거를 타고 오자고 아들한테 졸랐어요. 저는 그런 남편한테 그러다 남의 차 사고로 더 나면 어쩌려고 그러냐 한 소리 하기도 했는데 이럴 때 아니면 자기가 저 차를 언제 끌어보겠냐고 제 아들보다 남편이 더 어린애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런 모습에서 정이 떨어져 이혼을 결심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일은 그 후로 4일 뒤였어요. 곧 있으면 귀국을 해야 하는 예비 아주버님이 자금 문제가 터져서 귀국은 물론이고 당장 결혼도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신우한테 SOS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만나기로 한 해외 투자처가 사기였다면서 여기서 펑크가 나면 도미노처럼 줄줄이 자금 문제로 큰일이라고 했는데 자기 부모님 돈까지 몽땅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 집안 자체가 망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다만 첫 고비만 넘기면 자기가 귀국해서 건물과 사업을 일부 정리해서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미 혼수며 예단 준비를 거금을 들여 끝내놓은 신우는 혹여라도 시집을 못 가게 될까봐 안달복달이 나셨어요. 그리하여 저희 부부한테도 시댁으로 오라며 호출을 하신 건데요. 그때도 말도 안 되는 강요를 받게 되어
저는 남편이랑 이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이런 소리를 하셨거든요. 큰일 났다. 우리 정서방이 해외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사기꾼을 만나서 고초를 겪고 있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옳게 머리가 안 돌아? 왜 바로 못 알아듣고 그래? 지금 우리 그이가 오랫동안 공들인 투자를 사기를 당했다고. 거기서 자금에 구멍이 나서 국내 사업도 휘청하게 생겼다니까? 누나, 정말이야? 그럼 우리 매형 망해? 그럼 차도 넘어가는 거야? 너는 지금 이 와중에 차가 걱정이니? 우리 남편 어쩌니?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니들 아파트 말이다. 그거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 않았니? 네? 어머니, 갑자기 저희 아파트는 왜 물으세요? 설마 저희 아파트 팔아서 돈 해달라는 거 아니시죠? 저희 이제 3년 살았어요. 올케 좀 도와줘. 아니, 올케도 잘 생각해봐. 이건 투자하는 거야. 이번 일만 잘 해결되잖아? 그럼 나 시집 가는데 문제 없고, 그럼 나랑 우리 그이가 그 집보다 더 비싼 아파트 사주고도 남지. 형님, 저는 그런 말 안 믿어요. 그리고 이제서 하는 말인데 저는 그 사람 사기꾼 같다고요. 뭐라고? 옳게나 웃긴다. 우리 그이가 비싼 밥 사주고 술 사줄 때는 잘만 받아먹더니 우리 그이가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사기꾼 같다고? 어떻게 인간이 그래? 형님, 정신 차려요. 어차피 아직 식 안 올렸고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요. 이러다가는 온 식구가 다 죽는 수도 있어요. 시끄러워. 식만 안 올렸지 정서방은 이미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어. 내가 그 혼수랑 예단하느라 빚을 얼마나 졌는데. 너는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니? 됐고. 이건 우리 가족이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해. 그러니까 니들은 니들 아파트 팔고 가지고 있는 돈 죄다 끌어서 10억 만들어 와. 지금 당장 20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니들 할당은 10억이다. 니들 아파트만 팔아도 어느 정도는 되잖아. 말도 안 돼요, 어머니. 저희가 왜 형님 시집 보내기 위해서 어렵게 장만한 집을 팔아요? 경민애미야, 진정해라. 이번 일만 넘어가면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니들이 손해본 건 해결해 줄게. 지금은 네 신우 결혼하는 게 우선이니까 협조 좀 부탁하마. 싫어요. 말도 안 돼요. 옳게, 진짜 너무한다. 좋아, 내가 약속할게. 각서라도 써달라고 하면 써줄게. 10억 만들어주면 1년 안에 20억으로 갚는다고. 뭐? 20억? 누나 정말이야? 그래, 네 매형 재력이면 1년이 뭐야. 6개월도 안 걸려. 왜 이렇게들 간이 작아? 이래서 소시민들하고는 수준 차이가 나서 말이 안 통한다니까? 저는 신우의 말도 안 되는 소시민 타령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절대 우리 집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못을 박았는데. 다행히 저희가 아파트를 장만할 때 공동명의로 해놔서 남편이 아무리 20억에 혹했다고 해도 혼자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니 남편은 집에 와서도 저를 달달 볶기 시작했는데요. 이거야말로 로또라며? 사람 어려울 때 제대로 한번 도와주고 두고두고 보상받는 거야. 이참에 매형차도 나한테 줄 수 있어. 라며 호파에 바람이 잔뜩 들었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죠. 내가 장담하던 게 네 누나 꽃뱀, 아니 방울뱀한테 물린 거라고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자기도 다 알아봤다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이 인간이 알고 보니까 매형 하면서 그 남자 말에 홀려 저 몰래 신용 대출을 받아 몇 군데 투자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꼼꼼히 알아보고 했다며 자기 매형이 준재벌의 유능한 투자 사업가라고 하던데 저는 남편의 말에 경악했어요. 저희가 맞벌이인 만큼 경제 관리는 각자 알아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200만 원씩 생활비와 적금 낼 돈을 공동통장에 입금하면 그 나머지 돈은 알아서 쓰고 있었는데 이 인간은 그동안 갖고 있던 돈도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고 저 몰래 그 빚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하긴 이제 와서 느낀 건데 남편은 걸핏하면 돈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택시비 5만 원만 달라고 하는 날도 있었고 금방 준다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빌려가기도 했는데 왜 돈이 없다고 저런 말을 했는지 순간 이해가 다 됐어요. 저는 원래 돈에 있어서는
남편한테 간섭을 잘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번 달은 지출이 많아서 돈이 부족한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럼 또 월급 받아서 돈을 곧잘 갚으니 별 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점점 빌리는 돈 액수가 커졌는데 그때는 살짝 어라? 하며 의심이 가긴 했어요. 제 딴에는 예비 매제를 만나 지출이 늘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런 지출이 아니라 투자한다고 대출받아 쓴 돈이라니 너무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했을 뿐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러니 이번에도 10억을 벌 수 있는 기회라며 집을 당장 팔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알아봤는데 저희 아파트를 팔면 9억 정도에 넘길 수 있고 그 돈으로 집 대출금 남은 걸 갚아도 7억 넘게는 만들 수 있다며 나머지 부족한 건 제가 신용대출을 받아서 10억을 채우자고 했는데 남편이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니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물론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렇잖아요. 그럼 집 팔고 빚 내고 그 이후에는 시댁 들어가 사는 건데 제가 왜 신우 때문에 시집살이를 하면서 빚이나 갚고 살아야 하는 건지 생각만 해도 질색이었어요. 남편은 고생은 짧고 행복은 길다고 했지만 저는 전부 개소리처럼 들렸거든요. 그렇게 그날 아주 맹렬하게 싸웠는데 그 다음 날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남편은 그만두지 않더라고요. 급기야 자기는 무조건 10억을 더 벌어야겠다고 싫으면 이혼하자고 했는데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심이냐? 이거 분명 가족 전체가 알거지되는 사기라고 제가 아무리 뜯어말려도 의심병 있는 저만 빠지라며 이혼 서류까지 들고 나타났는데 이쯤 되니 이건 아무리 말려도 될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애는 어떻게 할 거냐 최후의 수단을 썼는데 이 인간은 돈 앞에서 부성에도 없는지 애는 저더러 키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당장은 힘드니 양육비를 못 주지만 자기가 20억이 생기면 그땐 일시불로 양육비를 주겠다고 큰 소리도 쳤는데 저는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속전속결로 이혼을 진행했는데요. 합의 이혼이다 보니 이혼은 무척이나 간단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애는 갑자기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고 하니 살짝 위축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혼한다는 것보다 아들아이 마음 케어에 더욱 신경을 써야 했어요. 아직 초등학생이라고는 하나 요즘 애들이 정서적으로 워낙 빠르다 보니 이게 훗날 상처가 되어 진짜 사춘기 때 저도 아들도 힘들 것 같아 저는 진심을 다해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저는 숨기는 것 대신 이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집까지 팔아 할머니 댁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엄마는 이혼하게 되었다고 혹시라도 아빠랑 살고 싶으면 엄마가 얘기를 다시 해보겠다고 설명을 하니 자기도 아빠랑 둘이 사는 건 싫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저희 아들도 자기 고모를 무척이나 싫어했기 때문에 고모 편을 드는 아빠에 대해 실망이 큰 듯 보였는데 저는 그런 아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아빠의 빈자리를 엄마가 전부 채워줄 수는 없겠지만 엄마가 아빠 몫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손가락을 걸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 달에 2번은 아들이 하고 싶다는 걸 하고 있는데 캠핑도 가고 낚시도 가고 어떤 날은 시즌에 따라 축구나 야구를 보러 경기장을 찾곤 합니다. 덕분에 요즘은 아들이랑 더욱 돈독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이혼 전에는 솔직히 귀찮고 힘들어서 그런 건 아빠 몫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없다 보니 우리 아들만 그런 것들을 못할까봐 저는 힘들어도 아들과의 약속은 칼처럼 지키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제 노력을 아들아이가 다 알아주더라고요. 솔직히 남편보다 아들이 더 낫더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되기까지 저는 이혼 후에도 노력을 쉬지 않았는데 저랑 이혼한 남편은 상황이 더욱 나빠졌어요. 그 이유는 제가 우려한 일이 무슨 예언처럼 그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결국 저랑 이혼하고 사채까지 당겨 쓴 남편은 피해자 중에 가장 큰 피해자였는데 신우를 홀린 그 사기꾼은 완전 전물 방울뱀이었어요. 한 번에 여자 셋을 작업해 돈을 뜯어 사기를 쳤는데 남편이 그토록 좋아했던 그 차도
그 남자의 차가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그 차는 그 남자한테 잘못 걸린 여자 중에 한 명의 소유로 빚을 못 갚아 수배된 차량이었는데 이 남자가 번호판만 갈아 끼며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다녔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더는 어려울 것 같으니 그 차를 제 남편한테 인심 쓰듯 버린 건데 이 바보가 그걸 모르고 전국 방방곡곡을 타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걸렸고 그놈의 사기 행각이 드러났는데 이미 돈은 다 뜯긴 뒤였죠. 20억만 송금해주면 급한 불을 끄고 금방 갚아주겠다고 했던 그 방울뱀은 그대로 잠적해버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돈 20억과 혼수랑 예단한다고 쓴 돈까지 시댁 총 빚은 이자까지 합쳐서 30억이 넘었다고 했는데 시댁 집도 날아가고 남편 급여에 압류가 들어오는 등 상황이 파국으로 치달았다죠. 그러니 양육비는 고사하고 당장 돈이 필요했던 남편이 저에게 찾아와 무릎까지 꿇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미쳤나요? 어차피 제가 도와준다고 해결될 빚의 단위도 아니었죠. 더욱이 저는 애랑 살아야 하는데 절대 그런 눈먼 돈을 해줄 수가 없다 단번에 잘랐고 그 뒤로도 한동안 남편의 돈 빌려달라는 연락은 끊이지 않았어요. 사채까지 썼으니 감당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런데 정작 이 사단을 만든 신우는 야반도주하듯 도망을 갔다고 했는데요. 따지고 보면 가장 피해가 적었던 사람은 신우였죠. 가진 게 없고 신용 자체가 없다 보니 자기 가족들만 피해를 입히고 자기는 말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엔 식구들이 전부 신우만 원망하고 신우한테 나가서 일해서 생활비라도 내놓으라고 하니 그거 싫다고 도망을 갔다고 했는데 아니 학벌이 좋으면 뭐합니까? 저런 인간 쓰레기인 것을요. 그리고 아마 지금도 자기는 학벌이 좋으니 어디를 가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을 건데 이거를 듣고 있다면 딱 한마디만 해주고 싶네요. 야, 너는 네 가족 망하게 해놓고 토끼면 다냐? 네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아무리 네 학벌이 좋다고 해도 넌 안 돼. 네 인생은 이미 글렀어. 이 말을 얼굴 보고 해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살짝 아쉽습니다. 그래도 저는 확신해요. 분명 그 얼빠진 신우는 어디에 가든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하고 까불다가 개망신 당하고 살 텐데 그런 신우를 보면 공부만 잘하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학벌이 좀 딸리면 어떤가요? 올바른 정신으로 성실하게 살면 저런 인간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아들에게 공부할 생각이 없는데 부디 우리 아들은 아빠랑 다르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기 힘으로 성실하게 많은 것을 이루고 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현재 남편과 연락이 끊긴 지는 오래되었어요. 돈 빌려달라고 한참 매달릴 때 외면했더니 그날 이후엔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그리고 연락하면 돈 타령할 게 빤했기에 저도 남편한테 연락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게 벌써 3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간이 지금은 뭘 하고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하는데 뭐 그 많은 빚 갚으면서 힘들게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부모님도 이젠 의지할 곳이 자기 아들밖에 없으니 남편만 고생하고 있을 게 뻔하겠죠. 그러니 어찌 보면 제가 아들 양육비를 받을 확률은 희박한데 그냥 지금처럼 아들과 둘이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나중에 원해서 아빠를 찾고 만난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괜히 우리 아들 아빠에 바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때 분명히 봤거든요. 멀쩡한 사람이 허파에 바람들어 인생 망치는 건 한순간이라는 걸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신념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가 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남은 인생도 아들과 행복하게 열심히 살고 싶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목표가 얼마나 달콤하고 보람있는지 아들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탕을 꿈꿨던 전남편과 전남편의 가족들이 자기들이 틀리고 제가 맞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하며 살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게 제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상 제가 정신 나간 신우 때문에 이혼하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디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과 행복,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사기 결혼당해 5개월 만에 이혼하고 정신 바짝 차린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직업은 바리스타이고요. 현재는 부모님 명의의 건물 1층에서 커피바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은 나름 입소문도 나고 SNS에 홍보도 되어 바쁜 편인데 무엇보다 위치가 좋아 단골도 정말 많아요. 다들 하나같이 커피가 너무 맛이 있어서 다른 데를 갈 수 없다고 하시는데 바리스타인 저한테는 참 분에 넘치는 칭찬이죠. 그리고 제 입으로 말하기 좀 쑥스러운데 저는 건물주 딸이에요. 그렇다 보니 젊은 나이에 부모님 찬스로 제 가게를 차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부모님의 도움이 컸어요. 제가 참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을 징글징글하게 안 듣던 자식이었거든요. 꼭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하며 부모님 속을 썩였는데 그랬던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겨우겨우 미달인 과를 찾아 수도권 대학을 오랜 시간 끝에 졸업했고 먹고 살 길을 찾으라고 해서 이 일 저 일 방황하다 찾게 된 일이 커피 만드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게 제 천직이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찾은 후로는 그야말로 미친 듯이 커피 공부만 했는데 저는 평소 제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했음에도 공부가 아주 잘 되었어요. 바리스타라는 게 외울 게 정말 많거든요. 원두 종류도 많고 또 분류하는 방법이나 이름 외우기 어려운 것도 많은데 신기하리만큼 잘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의 직업에 올인하게 된 저였는데 부모님이 이때다 싶어 저를 해외 유학까지 보내주셨고 저는 드물게 커피 유학까지 다녀온 졸지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작더라도 제 가게를 차리고 싶었던 저는 경험도 쌓을 겸 여러 카페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렇게 자금을 모으기 시작하고 어느 날 저희 아빠가 얼마 모았냐고 모은 걸 전부 내놓으면 당신 건물 1층에 카페를 차려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순전히 부모님 도움만 받으면서 차린 가게는 아니었는데요. 사람들은 제가 건물주 딸이라는 것도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는 제가 월세를 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월세는 물론이고 관리비까지 정확하게 내는 임차인이었는데 그래도 부모님의 건물이라 편하긴 편했죠. 그리고 한 3, 4년 장사를 하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갔는데 어지간한 월급쟁이 월급 이상은 순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돈을 버니 바빠서 저한테 쓸 시간은 없어도 부모님한테 늦게나마 효도는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의미로 돈이 좋긴 좋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제가 효도를 한번 할 때마다 입이 귀에 걸렸거든요. 그렇게 저는 제 일을 사랑하며 30을 넘겼어요. 그러자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가게에 묶여서 연애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였죠. 카페 특성상 하루를 통으로 쉰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바리스타 직원을 뽑아 저랑 교대로 근무하는 것도 무리가 있었는데요.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커피를 내리는 사람마다 아무리 원두가 같다고 해도 맛이 달라 제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어요. 대신 에스프레소 기계로 내리는 커피는 직원이 있어서 커버가 가능했는데
제가 카페가 아닌 커피바를 고집하면서 더더욱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어요. 요즘은 오마카세 음식점처럼 커피도 오마카세로 진행하기도 하는데 그건 전적으로 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커피 맛에 눈을 뜬 사람들은 전부 저희 가게의 단골이 되었는데 빌어먹을 전 남편도 그런 저의 단골이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해 같은 상가의 이웃이자 단골이었는데요. 전 남편은 저희 부모님 건물 가장 꼭대기층에서 영수 전문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영어 강사는 여자분이셨는데 친구라고 했고 그 인간은 원장이자 수학 강사였는데 처음엔 둘을 연인 내지는 부부라고 생각했죠. 영어 강사님이 종종 남편 얘기를 하셨거든요. 손에는 결혼 반지도 있어서 당연히 부부가 운영하는 학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빠가 그 원장 총각이야. 남잔데 학원을 해서 그런가 싹싹하고 사람이 좋더라. 라며 웬일로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다. 하마터면 유부남으로 실수할 뻔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화이트데이쯤에 그 인간으로부터 고백을 받게 되었어요. 말로는 쭉 저를 짝사랑해왔다고 하는데 제가 또 고백은 처음이라 두근두근했어요. 그렇다고 연애가 처음이라는 건 아니었는데 저는 좀 특이하게 제가 대시해서 사귀는 경우가 다였거든요. 보통 여자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기보다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행복하다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제 연애의 끝은 늘 별로였거든요. 상대가 저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던가 금전관계가 복잡해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남자도 있었는데 하나같이 좋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연애는 담을 쌓고 살게 되었는데 가게까지 하고 있으니 더더욱 연애는 저랑 먼 얘기가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뜻밖의 고백을 받게 될 줄이야. 저는 일단 그 인간에 대해서는 둘째치고 그 상황이 신선하고 반가웠어요. 게다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하던 과목이 수학이었거든요. 창피한 이야기지만 중학교 때는 20점을 받을 때도 있었는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사람이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좋아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왜 재밌다고 하는 건지 다 천재이자 변태처럼 보였는데 그 남자가 수학을 전공해 수학을 가르치는 원장이라 하니 제 입장에서는 신기했죠. 그래서 그런 호기심 때문에 몇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연애를 안 해서였을까요? 점점 그 남자가 호감으로 다가왔어요. 저희 부모님도 괜찮은 청년이라고 하고 무엇보다 저를 좋아한다고 하니 거리도 가깝겠다 만나보기로 했죠. 그런데 첫 만남부터 난관이었어요. 일단 그 남자 생긴 게 어려 보이긴 했는데 알고 보니 무려 저보다 6살이나 어리더라고요. 한두 살 어린 것도 생각해볼까 말까인데 6살이라고 하니 갑자기 제가 애를 만나는 것 같은 죄책감 비슷한 감정이 들었는데 다행히 30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내일 모레 40인데 그 남자는 30대 초반이었고 이걸 만나도 되나? 고민에 빠졌는데 이미 제 안에 감정이 싹트고 있었기 때문에 없었던 일로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은 야, 네가 좋아서 꼬신 거 아니고 그 남자가 너 좋다고 한 건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6살 어리면 감사합니다 할 일이지. 네 인생에 그 남자보다 더 좋은 남자 있을 것 같냐? 무조건 잡아. 이라며 하나같이 저더러 보기에 겨워 고민을 하고 자빠졌다며 저를 부러워했는데 친구들이 저렇게 말을 하니 신기하게도 저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는 나이 따윈 상관하지 않는다며 자기를 만나달라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는데 저도 제 인생에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싶어 눈 딱 감고 연상연하 커플이 되기로 마음먹었죠. 게다가 직장도 같은 건물의 1층과 8층이라니 이보다 더 좋은 만남의 조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멋모르고 가장 행복했을 때였네요. 연애도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구나. 처음으로 연애다운 연애를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1년에서 2년으로 연애 기간이 넘어갔는데 제 나이도 있고 남편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솔직히 마다할 이유가 없어서 좋다고 냉큼 승낙했는데 저희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남편 집에 인사를 갔을 때도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남편한테는 홀 시아버님과 공교롭게도 저랑 동갑인 시집간 누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아버님과 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살림도 엄청 잘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청소, 정리 뭐 그런 거는 영 소질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엄마 없이 자란 남편이 짠하면서도 남편은 그야말로 운명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이 있다면 저를 위해 맞춤형 남편감을 보내주셨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남편에게서 저에게 없는 장점을 많이 발견했는데 그래서 더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러니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는데 이렇게 꼴랑 5개월 살고 이혼할 줄 알았다면 애당초 만나지도 말 것을. 저는 제 미래도 모른 채 평생 이 남자랑 행복할 줄 알고 결혼식 첫날 혼인신고까지 해버렸죠. 저는 그게 제 발목을 잡는 일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잘 다녀온 뒤 곧이어 제 결혼 생활에는 이상신호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2달이 되었을 때였는데 저희 친정아빠가 그러시는 거예요. 왜 양서방은 지난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월세랑 관리비를 아직 안 내니? 무슨 일 있어? 라고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남편한테 학원이 힘들다든가 무슨 일이 있다는 말을 전혀 들은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드렸고 곧장 남편 학원에 올라가 남편한테 월세와 관리비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깜짝 놀라며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하도 깜짝 놀라길래 월세 내는 걸 깜빡해서 그러나 했더니 남편은 전혀 다른 의미로 놀란 거였어요. 뭐? 장인어른 건물인데 내가 월세랑 관리비를 내야 해? 나는 사위잖아. 라며 황당하다는 듯 말을 하는데 저야말로 남편의 말에 황당 그 자체였죠. 친딸인 저도 월세랑 관리비며 다 내고 있는데 사위가 뭐라고 그런 특혜를 준답니까? 그리고 그런 건 자기도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딸인 나도 내는 돈을 무슨 사위라고 봐주겠냐. 제가 약간 화를 내며 말을 했는데 남편은 몰랐다며 딱 잡아뗐어요. 뭐? 자기도 월세를 낸다고? 관리비도 다 내고? 야, 장인어른 진짜 너무하시다. 아주 떼돈을 보시라고 하나 보네. 자식들 돈까지 탐을 내셔야 해? 탐? 그게 왜 탐이야?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인데. 막말로 자기 아니고 남한테 주면 당연히 받을 월세를 뭐하러 사위한테 주고 그걸 안 받겠어? 그리고 자기가 잘 모르나 본데 우리 아빠도 이게 직업이야. 건물주도 직업이라고. 엄마가 괜히 여기 와서 건물 관리하고 신경 쓰는 줄 알아? 그게 업이니까 그러는 거지. 나야말로 정말 깜짝 놀랐다. 어떻게 확인도 안 해보고 당연히 사위니까 월세를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겠다 싶었지. 그리고 나는 자기 월세 안 내는 줄 알았으니까 아마 여기 상가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할걸? 그러니까 왜 확인도 안 하고 그런 생각을 하냐고. 아무튼 밀린 월세랑 관리비 당장 내. 이 건물 월세가 우리 부모님 생활비고 노후 자금이야. 알겠어, 그만 쪼아대. 내면 되잖아. 진짜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네. 뭐라고? 기분 나쁘다고. 뭐하러 그런 얘기를 여기까지 와서 해? 사람 쪽팔리게. 집에서 해도 되잖아. 지금 건물주 딸이라고 나 무시하냐? 다 참. 저는 남편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 못해 화가 났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저한테 성질을 부리는 건지 적반하장도 유분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부부싸움을 할 수는 없었는데 소문이라는 게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어금니를 팍 물고 집에서 보자 벼르며 남편의 학원에서 나왔는데 그날 하루 종일 남편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심지어 자기 학원 월세 안 내려고 저랑 결혼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사실이었다는 걸 알지만 그때는 노파심에 그런 생각을 했을 뿐 정말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그렇게 남편은 밀린 월세를 거의 일주일에 걸쳐 모두 냈다 하더군요. 그렇게 처음 이상 신호가 지나가고 곧장 또 다른 일이 터졌어요. 저희 부모님이 건물 임대료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바쁘지 않을 때는 종종 여행을 다니시거든요. 두 분 다 워낙에 여행을 좋아하셔서 가까운 곳도 꽤 먼 곳도 두 분이서 다니세요. 그건 상가 사람들도 거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서 그걸 부러워하는 분들도 계셨고 좋아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그리고 남편은 굳이 따지자면 부러워하는 사람 쪽이었는데 자기는 가족들이랑 여행을 다녀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의 가족들은 있는 그런 추억이 없다며 살짝 얼굴이 어두워졌는데 그 모습이 딱해 보였어요. 솔직히 제가 시간을 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고 싶더라고요. 보통 학원들도 아이들 방학에 맞춰서 짧게는 3일, 길게는 주말 껴서 일주일은 쉬는데 그 잼을 이용해서 시아버님을 모시고 가까운 제주도라도 다녀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시아버님 경비는 저희 부부가 부담하고요. 그런데 남편은 우리끼리만 가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자기 누나한테도 물어보자고 했고 누나가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우리끼리 다녀오자고 했는데 저도 이왕 가는 거 신우도 같이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말대로 우리끼리만 갔다고 서운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 남편한테 물어보라 시켰는데 신우가 무슨 제주도냐며 일본을 가자고 했답니다. 우리 누나가 그 돈이면 일본 갈 수도 있다고 차라리 일본을 가자고 하네. 나도 이왕이면 해외여행에 좋을 것 같긴 해. 우리 아빠 온천 엄청 좋아하거든. 그래, 알겠어. 그럼 다시 찾아올게. 그럼 경미는 형님네 것만 따로 내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면 되는 거야? 뭐? 우리 누나한테 돈을 받는다고? 이왕 가는 거 기분 좋게 다녀오자. 우리가 내면 나중에 우리 누나도 고마워서 우리한테 뭐라도 해주겠지.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형님네 가족들 몫까지 우리가 내자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형님네가 경비 내시면 같이 갈 수 있지만 이건 아니지. 설마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저는 혹여 신우가 먼저 그런 얘기를 꺼냈을까 남편한테 물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기분 나쁘다는 듯 입을 꾹 닫았고 이렇게 기분 나쁠 거 차라리 가지 말자고 삐졌는데 저도 짜증나서 그러자고 없던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이런 건 바로잡고 살아야죠. 그런데 다음 날 신우가 신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신우는 남편한테 제 이야기를 못 들었는지 혼자 들떠서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왕 전화가 왔길래 저는 신우 생각이 궁금해서 물어보기로 했어요. 혹시라도 남편과 달리 신우는 자기 식구 경비는 낼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핏줄은 핏줄인 건지 신우도 남편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더 뻔뻔하더군요. 저기 형님, 제가 어제 그이한테 들었는데 제주도보다는 일본이 낫다 하셨다고. 요즘 제주도 물가 장난 아니라잖아. 그럴 바에는 일본을 가지. 우리 아빠 온천도 시켜주고. 네, 저도 뭐 일본 나쁘지 않은데 그럼 경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경비? 무슨 경비? 여행 경비요. 형님네도 식구들 다 가시는 거잖아요. 그야 그렇지. 누군 가고 누군 안 갈 수 없으니까. 근데 그거 올케가 내는 거 아니었어?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요? 에이, 형님도. 아버님 경비는 몰라도 형님네 식구 경비까지는 어렵죠. 혹시 그이가 그랬어요? 제가 낸다고?
아니, 그건 아닌데. 나는 올케가 먼저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지. 그리고 우리가 내 식구긴 한데 애들이잖아. 애들은 좀 싸지 않나? 그러지 말고 올케가 이번에는 기분 좋게 싸라. 나 진짜 해외여행, 신혼여행 다음으로 처음 간다. 올케는 돈도 잘 벌고 집도 부자잖아.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뭐 들쑥날쑥하죠. 그리고 집이 부자라는 건 저희 친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닌데.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건 제 돈이 아니죠. 치사하다. 그럼 굳이 왜 나한테까지 여행 갈 거냐고 물어봤어. 지금 사람 놀리는 거야? 우리는 100만 원은커녕 50만 원도 낼 여유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지금 저희 부부도 그 일로 싸워서 여행 얘기는 없던 걸로 하기로 했어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제안한 건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죄송해요. 뭐야,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기분 들쑤셔놓고 없던 일로 하겠다고? 이야, 올케 네가 정말 우리를 먹같이 생각하는 거구나? 지금 나랑 장난해?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럼 제가 비용 다 내고 가는 건 식구들 위하는 거고 형님네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하면 먹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저한테 돈 맡겨놓으신 것도 아닌데. 정말 치사하다.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가. 됐냐? 신우는 저렇게 말하고 여기에 쓰진 못했지만 욕까지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아니, 무슨 거지근성이 있으면 저리 생각하고 행동할 수가 있는 건지 불쾌하기 짝이 없었는데 몇 시간 후 지 누나한테 전화를 받았는지 남편이 화가 나서는 제 가게로 왔어요. 그리고는 돈 몇 푼 가지고 일할 거냐며 자기 누나한테 제가 상처를 줬다며 또 오발대발 하는데 카페 손님들도 있고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래서 그럼 나 혼자 7명 여행 경비를 모두 부담하는 게 맞는 거냐고 저도 물러서지 않고 말했는데 자기도 같이 부담하는 거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만 말고 저더러 여행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싫으니 네가 하라고 했는데 차마 이런 기분으로 그 식구들 틈에 끼어 여행 가고 싶지 않으니 나는 빼라고 했죠. 그럼 6명이고 전부 자기 가족이니 더 기꺼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름 배려를 해준 건데 남편은 저더러 끝까지 해볼 거냐며 그냥 됐다고 여행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여행은 됐고 여행 경비로 쓰라고 했던 돈을 자기한테 현찰로 달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3인 경비를 저더러 돈으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건 또 무슨 잡소리인가 싶어 남편을 그냥 쳐다만 봤는데 지도 지가 말하고 민망하긴 했는지 슬쩍 꽁무니를 빼면서 자기 학원으로 돌아갔어요. 보는 눈이 많고 사람들이 다 듣고 있으니 자기도 이건 아니다 싶었겠죠. 그 뒤 저는 남편한테 말도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슨 미련인지 신우가 계속 전화를 했는데 일부러 받지 않았죠. 솔직히 받을 이유가 저에겐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신우한테 사과를 받기 전에는 다시 상종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건 비단 여행 때문이 아니었어요. 평소 신우는 저랑 동갑인데도 참 염치가 없었거든요. 제 손윗사람이라고 저한테 함부로 하려고 하고 식구들끼리 외식이라도 하면 계산하지 않으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며 은근 저한테 계산서를 넘겼는데 남편은 자기 누나가 형편이 안 좋아서 그런다고 하지만 제일 비싼 걸 찾는 사람이 신우라 더 얄미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이 없어도 남의 돈으로 좋은 거 먹겠다는 심보잖아요. 그리고 그걸 남편은 안쓰럽게 생각하고 저더러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데 지가 뭔데 저한테 그걸 하라 마라 하는 건지 원래 이런 남자를 내가 좋다고 결혼까지 한 건가. 그때부터 제 마음이 심란하기 시작했죠. 결혼하니까 순전히 지 식구만 챙기려 하는 못된 놈이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저랑 저희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 몸에 좋은 거라고 선물 공세도 하고 자처해서 아부도 떨더니
결혼하고 사이가 된 후부터는 지가 뭐라도 된 듯 상가 사람들한테도 살짝 으스대기도 했어요. 저나 저희 부모님이나 그런 인간 분유를 딱 싫어하는데 제가 선택해서 결혼까지 한 남자가 저러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심지어 이젠 저한테까지 자기 가족들에게 잘 보이고 돈 쓰며 호의를 베풀라고 시키니 한 번쯤은 뒤집어 엎더라도 남편과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았는데 여행은 결국 그렇게 물거품이 되었고 그 이후의 사건으로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웬일로 시아버님이 당신이 사겠다며 외식을 하자고 연락을 주셨는데 아마 저는 말하지 않았지만 남편한테든 신우한테든 여행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망해서 저도 연락을 잘 드리지 못했는데 시아버님이 저리 먼저 연락을 주시니 저도 살짝 긴장하긴 했어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제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아버님 말씀에 알겠다고 했고 그날 당일 알려주신 식당으로 갔는데요. 거기엔 형님네 부부도 와 계셨어요. 아이들은 근처 친한 집에 맡기고 왔다고 했는데 딱 보니 시아버님이 저랑 형님을 화해시키려고 자리를 만든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달갑지는 않았는데 시아버님이 애써 만든 자리를 망칠 수는 없어 저는 조용히 최대한 신우랑 거리를 두고 앉았어요. 뭐 따지고 보면 남편하고도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 자체가 저에겐 가시방석과도 같았는데 그래도 이게 며느리의 숙명이거니 생각하며 참고 냉동 삼겹살만 열심히 구웠어요. 솔직히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셨다고 해도 자기 딸한테 저더러 사과시키는 게 아닌 이상 저더러 좋게 풀고 넘어가자 뭐 그런 자리일 것 같아 저는 필요 없는 말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시아버님이 그날따라 약주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남편도 덩달아 마시다 보니 술이 취했는데 참고로 저희 남편은 술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두 잔만 마셔도 얼굴이 벌개지고 반변 정도 마시면 사경을 헤매며 자는데 그런 사람이다 보니 금방 취해서 제 옆에서 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에 반면 신우는 술이 센 편이라 시아버님이랑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저는 남편도 취해서 잠이 들고 자리가 불편도 하니 이만 가겠다고 최대한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며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자기가 할 말이 있는데 가긴 어딜 가냐며 저더러 있으라고 하셨고 저는 시아버님도 꽤 취한 것 같아서 다음에 술 깨시고 이야기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술 취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는 안 취했다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는데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지 모를 정도로 우왕좌왕 하셨어요. 그렇게 아무 말 대잔치가 벌어졌고 저는 듣는 둥 마는 둥 어서 빨리 지치시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다 이야기가 전혀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여행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저한테 실망했고 하시는데 결국엔 그 얘기를 하려고 저를 불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또 해야 하나 속이 답답해졌는데 시아버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너는 말이야. 친정도 잘 살고 돈도 잘 번다면서 어떻게 애가 너만 생각하냐?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 너는 부모 잘 만나서 건물주 딸이고 우리 애들은 부모 잘못 만나서 이러고 사는데 내가 참 자존심이 상해서 죽을 것 같다. 듣자 하니 니네 부모님은 그 상가 건물만 있는 것도 아니라지? 오피스텔인지 뭔지도 하나 있고 아파트도 하나 있다며. 그거 남들한테 세 주고 아주 앉은 자리에서 돈을 긁어 모으니 얼마나 좋아. 그렇게 돈도 많은 사람이 사돈인 나한테 어쩜 그러실 수가 있지? 나도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은데 나 월세 사는 거 모르시니?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저건 또 무슨 헛소리인가 인상이 팍 구겨지더라고요. 그러자 이때다 싶었는지 신우가 아빠 올케 좀 봐. 제 인상 썼어.
우리를 아주 개무시한다니까? 나는 건물주 딸이라고 해서 통도 크고 돈도 팍팍 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속았어. 라고 하는데 하마터면 앞에 있는 컵을 신우 면상에 던질 뻔했어요. 아마 시아버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미 벌써 제 손에 그 스테인리스 컵이 들려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는데 시아버님의 말씀은 결국엔 저희 친정엄마 명의의 아파트에서 공짜로 살고 싶다는 이야기더라고요.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들 식구들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 속은 건 그들이 아니라 저였는데요. 신우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은 저 하나 호구 잡아서 팔자를 고치고 싶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역시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니 결혼하자마자 확인도 않고 자기하고 월세도 안 냈던 거고요. 그런데 제가 자기들이 생각한 그런 사람이 아니니 오히려 약이 오른다는 거였는데 상황 파악이 끝나갈 즈음에도 시아버님의 주사는 계속되었죠. 자기가 월세 내는 돈만이라도 세이브하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하셨는데 아니면 저더러 최소한 월세를 대신 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시면서 시집을 온 이상 자기들도 가족이라고 가족들이 모두 잘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이참에 차도 한 대 뽑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요즘 내 나이에 차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니? 내가 정말 쪽팔려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 그 뭐냐? 제네시스? 나도 그거 하나 뽑아다오. 그래 올게. 이왕 뽑는 거 우리 아빠 풀옵션으로 뽑아줘라. 여행도 못 가는데 차라도 하나 있으면 드라이브라도 다닐 수 있지. 가까운 데는 다녀볼 수 있고.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여행도 엎어진 김에 평생 여행 그걸로 퉁친다고 생각하고 나 그 차 뽑아줘라. 그리고 하는 김에 용돈도 좀 두둑하게 챙겨주고 건강검진? 그것도 1년마다 좀 시켜주고 그래.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니들도 편하지. 안 그러냐? 저는 시아버님의 말 같지도 않은 주사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게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인지 술김에 하는 말인지 분간도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 어떤 말도 들어드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신우는 눈을 흘기며 저를 잡아먹을 듯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째려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 혼자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왔는데 그러자 남편이 뒤늦게 정신을 차렸는지 아침이 다 되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학원이라는 특성상 오후에 일어나도 지장이 없긴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서 안방문 잠그고 오지 않는 잠을 청했죠. 사실 그때부터는 내가 이상한 집구석에 시집을 왔다는 생각에 이혼 생각밖에는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한 방에서 한 침대를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침에 남편이 안방 문을 열려고 문고리 잡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잠긴 걸 알고는 남편이 방문 밖에서 욕을 했는데 저런 인간을 뭘 보고 여기까지 왔나 속이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저는 거의 잠도 못 자고 집을 나와 카페로 갔는데요. 3시 정도 되었을까? 멀쩡해진 남편이 웃으면서 나타났어요. 그러고는 저더러 왜 자기를 안 깨웠냐며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얼굴로 점심은 먹었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그때 커피를 내리려고 물을 끓여놔서 그 주전자를 들고 조용히 말했어요. 꺼지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조금 당황한 얼굴이 되었는데 몇 분 있다 문자가 오더라고요. 자기는 어제 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해도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니 잊으라고 했는데 저는 절대 못 잊는다고 답장했어요. 그리고는 다음 연락은 없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가니 남편이 먼저 집에 와 있더라고요. 뭐 평소에도 제가 더 늦게 끝나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집에 가 있는데 그날은 야식까지 준비해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걸 보고 좋아할 제가 아닌데 자기 혼자 실실 쪼개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도 누나한테 들었다며 자기 아빠가 요즘 힘들어서 그런다며
저더러 이해해달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설령 그게 술김에 한 주사라도 넘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180도 바뀐 태도로 안 넘어가면 어쩔 거냐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는 자기 아빠가 오죽 힘들면 그런 자리를 만들어 말을 했겠냐고 저더러 인정머리가 없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예의도 없고 싸가지도 없답니다. 돈도 그렇게 버는데 자기 가족들한테 좀 쓰면 어떠냐고요. 그리고 자기 학원 월세도 제가 나서서 저희 부모님에게 안 주고 안 받는 걸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자기는 그런 게 다 서운하다고 했는데 급기야 나의 어린 신랑 얻었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아마 우리 아빠도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야. 나의 많은 며느리 보고 싶은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딨어? 라고 했는데 충격 그 자체였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저랑 결혼하게 된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집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그 말이 너무 화가 났거든요. 이 남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는 제가 돈도 잘 벌고 친정도 잘 사니 자기 집에 효도하려고 심청이 임당수에 빠지는 심정으로 저랑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어린 여자가 좋지 나이 많은 여자가 좋겠냐고 저더러 양심이 없다고 했는데 도대체 양심은 누가 없는 거죠? 아니 양심이라기보다 남편을 비롯한 그 식구들 모두 저랑 저희 친정에 빨대를 꽂겠다는 사람들이었으니 이건 제가 속아서 한 결혼인 거죠. 그리고 나중엔 남편이 자기는 저랑 결혼하면 저한테 기대서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줄 알았다며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섭더라고요. 목적을 갖고 저한테 접근했고 결혼까지 했는데 저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그랬냐? 나는 몰랐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조용히 넘어갔는데 다음날 출근했다가 오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 짐을 챙기려고요. 아침에는 남편이 있으니 최대한 남편 모르게 집을 나가고 싶었는데 그리고 바로 친정에 얘기하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렇게 이혼 상담을 하는데 변호사님이 합의 이혼은 힘들 것 같다며 그냥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이라며 남편이랑 남편 가족이 너무 무섭다고 솔직히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짐을 가지고 나간 걸 알자 남편이 미친 인간처럼 날뛰기 시작했어요.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냐며 친정에 쳐들어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저희 아빠가 나가서 똑같이 큰 소리치며 혼을 내는데도 꼼짝을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엔 경찰을 불러 일단락이 되었는데 다음날 남편이 저를 찾아와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이혼하고 싶으면 제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했는데요. 무슨 개소리냐고 제가 맞받아치자 원래 부부 사이의 재산은 공동재산이라며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제대로 알아본 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남편은 자기 말이 무조건 다 맞다고 우겼어요. 그래서 그럼 네 말이 맞으니 너도 법으로 하라고 제가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는데요. 순간 남편의 얼굴 색이 싹 변했어요. 그러고는 나의 어린 남자 꼬셔 결혼해놓고 단물만 빨아먹고 버렸다며 저를 음해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판사판이라 어디서 어린 놈이 그딴 못된 것만 배웠냐고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말라고 평생 해보지도 못한 누나짓을 했는데 남편은 두고 보자며 나갔어요. 그리고는 지도 변호사를 구하러 다닌 것 같았는데 그렇게 소송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워낙에 결혼 생활도 짧고 남편과 남편 가족들이 저한테 한 짓들이 악질이었기 때문에 소송 자체는 어렵진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억지 주장과 거짓말에 제 인내심이 바닥이 났는데 경찰에 신고한 이력과
저희 가게에 찾아와 막말했던 것들이 증거가 되어 소송은 제 승리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판사님 앞에서 어찌나 전혀 다른 말을 하는지 정말 저 인간이 무서운 인간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는데요. 저를 오랫동안 짝사랑했다는 것도 그냥 오랫동안 타겟으로 노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주 딸이라는 걸 안 그때부터 저를 꼬셔서 결혼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 생각처럼 안 되니 나중엔 자기 속을 다 까서 보여준 꼴이 되었고 그 때문에 저랑 이혼하게 되었는데 저희 아빠가 마침 그 학원 계약이 끝났다며 저더러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계약은 진작에 끝났는데 보통 자돈 연장하니까 그냥 같은 조건으로 연장해 준 거라고. 하물며 사위 학원인데 당연히 그럴 생각이셨다고 하셨는데요. 이젠 그럴 이유가 없으니 쫓아내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이런 낌새를 알아챈 건지 남편이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는데 그때 같이 학원을 하던 영어 강사 친구가 그랬어요. 남편이 원래 목표가 있으면 무서운 인간이라고요. 그리고 어지간해서는 포기할 줄도 모른다며 저더러 잘못 엮인 것 같다고 했는데 자기는 결혼도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며 이참에 남편과 손절할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친구가 저렇게 말할 정도면 정말 이상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건데 저는 이후로 더 강하게 나가기로 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쪽을 못 쓴다는 그 진리를 믿어볼 생각이었죠. 그리고 저희 아빠가 기어코 그 학원 자리를 빼라며 통보했는데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기회를 준다면 저한테 평생 충성하고 자기 가족과는 영 끊고 살겠다고 필요하면 각서라도 쓰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이혼한 마당에 저런 말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리고 저는 이혼 소송 중일 때부터 남편과 연관된 모든 사람을 차단해버린 상태였는데 저희 아빠는 공시를 놀려서 월세를 못 받을지언정 너 같은 놈을 자기 상가에 두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또 이놈이 횟가닥 돌아서 그럼 자기는 어디 가서 뭐 해먹고 사냐고 사람 밥줄 끊는 거 아니라고 난동을 부렸는데 저희 아빠는 해볼 테면 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파손한 것들도 전부 보증금에서 까겠다고 단호하게 대처하셨는데 역시 센 척하는 놈은 정말 센 사람한테는 쪽을 못 쓰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나이는 좀 있어도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풍채도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막말로 돈도 있고 힘도 있는데 아쉬울 게 없잖아요. 아마 저한테 해코지라도 할까 저희 아빠가 더 독한 마음을 먹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도 죄송할 따름이죠. 덕분에 저는 그 인간을 완전히 떨쳐낼 수 있었는데 저희 아빠는 그래도 걱정이 되었는지 매일 상가에 출근을 하셨어요. 그리고 혹여라도 남편이 제 주변을 얼쩡거리기라도 할까봐 저에게 카페를 옮기던 잠깐 쉬던 하는 게 어떠냐고 하셨는데요. 저는 싫다고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인데 그 인간 때문에 도망치기 싫었어요. 게다가 상가 사람들이 전부 제가 왜 이혼했는지 그 인간이 상가에서 쫓겨났는지 다 알고 계셨는데 그 중에는 저희 부모님 또래로 그놈을 괘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더욱 저는 제 자리를 지키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때의 제 선택이 맞았다고 자부해요. 애석하게도 결혼 무효 신청은 조건이 되지 않아 이혼녀 딱지는 떼지 못했지만 또 이렇게 인생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었으니 더욱 단단한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려고요. 원래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제 남은 인생에 남자는 못 만날 것 같긴 합니다.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앞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며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살아볼 생각인데 부모님에게도 속삭인 만큼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이 있다면 빌어먹을 그놈과 그 식구들이 거지근성 때문에
더 호되게 인생의 쓴맛을 알았으면 하는 건데요. 부디 제발 제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여러분들도 함께 바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하고 악질적인 사람들 말고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